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한 집안의 가장인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남들에게 말 못할 일을 후련하게 털어놓고 싶어서인데요. 이런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어린 시절 집안 환경이 좋은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살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꼬박꼬박 놀이동산도 놀러가고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밥도 먹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어요. 저희 집안 형편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거든요. 엄마는 몸이 편찮으셔서 집안에서 항상 힘없이 축 처져 계셨고, 아버지는 성실하고 부지런하시긴 하셨지만 남들이 보기에 약간 모자른 듯한 느낌이 있으셨는지 여러 사람들한테 사기 같은 것을 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하신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그때는 이해하기 힘들었죠. 여동생과 저는 매일매일 힘든 환경 속에서 단둘이 놀 수밖에 없었답니다. 어린 시절 기억 속의 아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저 웃는 얼굴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저 허허하고 소탈하게 웃고 계시는 모습이었는데 저와 동생은 아빠의 그런 얼굴을 가장 좋아한답니다. 단 한 번도 인상 쓰고 저희를 혼내신 적도 없었고 동생이 도가 넘는 어린 양에도 허허허 웃으시며 받아주셨죠. 아빠, 다른 친구들은 놀이동산에 가는데 왜 우리는 못 가? 나 가고 싶어. 그래. 우리 공주님, 놀이동산 가자. 아빠는 맨날 말로만 간다고 해놓고 한 번도 간 적 없잖아. 벌써 몇 번째야. 아이고, 그랬어? 미안해. 이번에는 꼭 가자. 치, 아빠 미워. 너무 미워. 아빠 자꾸 약속 안 지키면 나 아빠 미워한다. 우리 공주님 너무 무서운데? 공주님한테 미움받지 않으려면 놀이동산 꼭 가야겠다. 세상에서 약속 제일 안 지키는 아빠 너무 싫어. 짜증나. 아빠 싫다고. 우리 딸 사랑해. 이렇게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착하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어린 동생이 버릇없이 아빠를 대하는 모습이 보기 싫었지만 아빠는 그런 동생의 모습도 온전하게 사랑해 주셨죠. 그런 아빠를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 없이도 사실 뿐인데 말이죠. 생전 남의 물건에 욕심도 내지 않으셨고 본인이 열심히 벌으셔서 차곡차곡 모은 돈만을 생각하시며 살아가신 분인데 주변에서 이상한 아저씨들이 아빠를 괴롭게 만드셨어요. 아빠는 제조업을 하는 회사에 다니고 계셨습니다. 엄마에게 듣기론 아빠가 가진 기술은 엄청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월급도 꽤 많이 받을 수 있었고 술, 담배도 안 하시고 성실하신 아빠는 그 돈을 저희 가족의 집 이사를 위해 아주 열심히 모으고 계셨었죠. 하지만 그런 아빠 주변을 기웃거리던 분이 있었는데요. 평소에 저희도 너무나 잘 알고 지내던 아빠 회사 부장님이셨습니다. 엄마는 그분을 싫어하셨어요. 그분이 저희 집에 가끔 놀러 오셨고 주말에도 맛있는 과일과 음식을 사서 말도 없이 오셔서 함께 식사도 하곤 하셨죠. 이혼을 했고 도박을 좋아한다고 엄마한테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하지만 워낙에 아빠의 착한 성격상 그렇게 자신에게 잘해주고 접근해 오시는 분을 일부러 멀리 하실 수는 없으셨어요. 저희에게도 너무나 잘해주시는 분이었는데 저도 처음에는 엄마가 그 부장님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기가 힘들더라고요. 항상 양손 가득 무언가를 사오시던 삼촌을 특히 여동생이 많이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우리 조카들 잘 있었지? 오늘은 삼촌이 뭘 사왔게? 짜잔! 이거 한번 봐보거라. 우와, 이거 바비 인형이잖아요. 삼촌 최고! 정말 최고!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우리 민준이도 이거 한번 볼래? 조립하는 블럭인데 이거 최신상이라고 하더라. 여기! 얼른 한번 봐봐. 네, 감사합니다.
그날도 역시 장난감과 고기를 사들고 오셨고 여동생은 한없이 들떠 있었죠. 하지만 엄마는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걸 왜 자꾸 저희에게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조금 부담돼요. 아이고 재수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섭섭하게. 그러면 나 너무 서운해요. 우리 가족 같은 사이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전에 언니가 있을 때는 그랬지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 조금 그렇네요. 저희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또 우리 마누라 얘기는 왜 꺼내고 그래요, 재수씨. 그러지 말고 우리 이거 고기 다 같이 구워 먹읍시다. 불판 어딨어요? 내가 맛있게 구워줄게요. 아니 그게 오늘은 제가 좀 몸이 좋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재수씨는 가만히 있어요.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냥 맛있게 구워주는 거 잘 먹고 얼른 몸 좀 회복해요. 부장님은 싫다고 내색을 하시는 엄마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빠를 꼬드겨 불판에 고기를 굽기 시작하셨죠. 엄마의 표정은 계속 좋지 않으셨기에 저는 엄마 눈치를 보느라 잘 먹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고기도 굽고 술도 마시는 그 부장님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그저 그런 부장님의 모습을 보고도 허허허 웃으시며 하자는 대로 다 하고 계셨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여동생은 맛있는 고기를 먹는다며 그저 좋아서 날뛰고 있었고 저는 엄마와 그 부장님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르고 그 부장님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지 못하시자 착하신 아빠는 부장님을 집까지 모셔다 드린다며 집 밖을 나가셨습니다. 엄마는 먹고 남은 그릇들을 치우시며 한숨을 크게 내셨고 궁금했던 저는 엄마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물어봤죠. 엄마, 근데 엄마는 왜 저 부장님 삼촌 싫어해? 저 삼촌 우리 집에 맨날 맛있는 거 사오고 하시잖아. 사람은 이렇게 물질적인 걸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란다. 엄마는 저 삼촌이 아빠를 힘들게 할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야. 왜 엄마? 왜 저 삼촌이 아빠를 힘들게 하는데? 응? 저 삼촌의 이모도 많은 상처를 받고 떠나셨고 안 좋은 습관도 가지고 계셔. 자꾸만 아빠한테 돈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엄마는 사람의 눈을 유심히 보는데 저 삼촌은 항상 무언가 다른 생각이 있는 눈빛이라서 엄마는 조금은 그래. 엄마는 제게 더 이상의 말씀은 해주지 않으셨지만 몹시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하셨습니다. 엄마가 몸이 좋지 않아 항상 집에서 힘없이 계시기는 했지만 저희를 훈육해 주시고 무엇보다 정확한 사리 분별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엄마의 말을 들은 저는 그 후로 그 부장님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우려하신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터지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그동안 아주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무슨 투자라는 명목으로 가져가신 후 잠적해 버리셨다고 했어요. 그때 저희 집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그 돈으로 드디어 월세집을 탈출해서 좋은 집에 이사를 간다고 해서 여동생과 저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꿈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아빠는 그 부장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며 편을 들고 계셨고 엄마는 그 충격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까지 되셨어요. 아빠가 모은 전 재산이 날아갔고 엄마는 병원에 입원하셨으며 아빠는 그렇게 보기 좋게 웃으셨던 웃음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때를 생각하면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해야 다시 예전의 우리 집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하루 종일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여동생을 돌보고 엄마가 없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것밖에는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엄마는 다시 퇴원하셔서 집으로 오셨고 아빠는 웃음을 잃었고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동생도 투정을 부릴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집은 그저 정막만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버티면 좋은 일이 분명히 있겠지 하고 버티고 또 버텼지만 끝내 그런 날은 오지 않았고 엄마에게 큰 병이 생겼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만 듣게 되었죠. 워낙에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편찮으셨기 때문에 그저 이번에도 몇 달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생각을 해보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엄마는 항암 치료라는 것을 받기 시작하셨고 큰 수술도 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죠. 몇 달 사이 머리카락이 확 빠지셨고 몸도 점점 앙상하게 말라가셨는데 그런 엄마를 지켜보는 아빠의 모습이 너무나 힘들어 보이셨어요. 엄마는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딸, 엄마가 너희 곁에 오래 있고 싶지만 그러질 못할 것 같구나. 너희 아빠도 지켜드려야 하는데 굳게 마음 먹고 인생 잘 살아가야 해. 응? 절대로 약한 마음 먹지 말고. 알았지? 그리고 너희 아빠도 곁에서 잘 돌봐드렸으면 좋겠구나. 너희 아빠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은 분이셔. 그래서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아빠에게 자꾸 다가와서 꼬임에 넘어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천사 같은 아빠 곁에 나쁜 사람 오지 못하도록 잘 돌봐드려. 엄마가 미안하구나.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무섭게 왜 그런 말을 해. 엄마가 얼른 나와서 아빠랑 우리 다 돌봐주면 되잖아. 오빠랑 나는 엄마 없이는 못 산단 말이야. 엉엉 우는 여동생과 엄마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저는 그렇게 엄마의 깊은 마음을 듣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엄마는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그때 제가 막 중학교를 졸업하던 시기였으니 17살쯤 되었던 것 같네요. 세상에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공부는커녕 친구들의 얼굴조차 꼴보기 싫었고 아무 말도 하기 싫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제가 넋을 놓고 있으면 여동생과 아빠가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버텼습니다. 그저 천사같이 순수하셨던 아빠, 그리고 아직 뭘 모르는 철부지 여동생을 위해서 저는 집안일도 열심히 했고 일부러 안 슬픈 척, 씩씩한 척 연기도 해야 했어요. 끙끙 앓으시며 거의 한 달을 누워 계셨던 아빠의 병수발까지 해드려야 했으니 몸이 10개라도 부족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더라고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더니 정말 이런 산 사람은 사라진다는 것이 딱 맞는 말일 것 같네요. 어떻게 어렵사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도 다녀온 후 저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좋지는 않았지만 야간 대학교에 다니며 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엄마의 말씀대로 아빠도 지켜드리고 동생도 돌보려면 돈은 필요했지만 더 많은 돈을 벌려면 대학교 졸업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거든요. 힘겹게 일과 학교를 병행하며 겨우 졸업을 했고 크지는 않지만 내실이 단단한 회사로 입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여동생은 어느새 훌쩍 커버려서 아가씨가 되어 있었고 아버지의 얼굴에는 그늘이 많았지만 그래도 때때로 소탈한 웃음도 보여주시며 일을 하고 계셨죠. 그냥 그런 게 행복이다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20대 후반의 어느 날 저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서 안 좋은 짓을 당하려고 하는 여자를 도와줬는데 그게 인연의 시작이었어요. 어떤 남자가 스커트를 입은 한 여자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그 옆으로 바짝 몸을 밀착시키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자리 많은데 이쪽으로 나오시죠? 뭐? 이 사람이 지금 뭐라는 거야? 에이, 아니 왜 그 숙녀분 곁에 가까이 서 있으시냐고요. 이쪽 자리도 많은데 여기 앉으세요. 이쪽 자리도 많은데 여기 앉으세요. 제가 자리 비켜드릴게요.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참나 기가 막혀서.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진 남자는 그대로 버스에서 내려버렸고 얼굴이 새빨갛게 질려서 식은땀을 흘리며 벌벌 떨고 있던 그녀에게 제 손수건을 건네줬습니다. 감사해요.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댁이 어디세요? 제가 집까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시면 경찰서 앞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휴,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거든요. 저는 무서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녀를 따라 내렸고 집까지 함께 동행해 줬어요. 그녀는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며 연락처를 물었고 그렇게 인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일 후 그녀는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와 작은 선물을 건넸고 식사도 함께 했어요. 그 자리에는 그녀의 엄마도 동행을 하셨죠. 저희 딸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뭐라고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직접 찾아오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은혜를 갚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복 받으실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녀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고 일을 하는 엄마 밑에서 외동딸로 외롭게 자랐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 때문에 지금도 외로움을 많이 탄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그런 그녀에게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참 가정교육도 잘 배우고 현명한 엄마를 둔 여자 같아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던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까지도 들었던 것 같아요. 첫 만남에 그런 생각이 어떻게 들 수 있겠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한순간에 찾아오더군요. 그런 그녀를 마음에 두고 지내던 저는 본격적으로 연락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게 처음으로 두근거림을 안겨준 여자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틀에 한 번꼴로 안부를 물으며 시작된 연락은 점점 그 횟수가 잦아졌고 그녀도 이런 제가 싫지는 않은지 몇 번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으며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들어가고 싶어 했던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알기론 연봉도 높았고 복지도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제가 너무 선망했던 회사였기에 웬만한 정보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다니고 있던 그녀는 자기 개발을 위해 현재 대학원까지 다니고 있는 똑부러지는 여자이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제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저의 마음이 사그라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무슨 일이든 똑부러지게 하는 스타일이었지만 겁도 많고 외로움도 많이 타는 스타일이라 저의 따뜻한 보살핌이 좋았는지 제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저희는 그렇게 불타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시작하고부터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올고지 그녀 생각만 났습니다. 하루 종일 일도 하기 싫고 얼른 빨리 그녀를 보러 가고 싶다는 마음만 가득했죠. 늘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했던 제 모습이 멍한 사람으로 달라지자 회사 선배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야,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그렇게 넋 놓고 있는 모습 처음 보는데?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에이, 왜 그래? 내가 자네 하루 이틀 봐. 몇 년 동안 이렇게 멍 때리는 거 처음 보는데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랬나요? 안 웃은 것 같은데. 분명히 좋은 일인 것이 확실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연애 쪽은 빠싹하거든. 들켰네요. 맞습니다. 저 연애 시작했어요. 회사 선배들에게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고 저는 어디 회사에 다니는 여자라고 은근히 자랑도 했습니다. 그러자 선배들은 걱정의 말도 하더군요. 우와, 진짜야? 근데 그런 여자가 자네한테 만족을 할까 모르겠네. 내가 연애 초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사실 우리 형도 너무 잘난 여자 만나더니 결국 여자 바람나고 이혼했어. 여자가 점점 무시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무튼
자네 응원하긴 하는데 조금 걱정도 되네. 이런 말 해서 미안해. 아닙니다, 선배님. 저보다 훨씬 좋은 조건인 건 맞는걸요, 뭐. 선배의 말을 듣고 사실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제가 그녀보다 나은 것은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할수록 위축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녀에 대한 제 마음은 이미 너무나 커져버린 상태였고 그 무엇도 저희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와 데이트를 하는 동안 가끔씩 그녀에게 묻기도 했어요. 내가 왜 좋아? 너보다 학벌도 딸리고 직업도 딸리고 뭐 그렇다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닌데. 에이, 오빠, 왜 그래? 난 오빠가 나를 아빠같이 따스하게 감싸주는 게 너무 좋아. 다른 거 생각하고 따졌으면 조건만 보고 남자 골라서 만났겠지. 난 그런데 오빠의 그런 면이 너무 좋은걸? 내가 좀 그렇긴 하지? 고마워. 이렇게 부족한 날 사랑해줘서. 내가 앞으로 너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줄게. 그녀의 대답을 듣고 더욱 힘을 내 그녀를 아껴주고 사랑해줬습니다. 2년쯤 연애를 하는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저는 이미 아버지와 여동생에게 여자친구의 존재를 얘기했고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어 하는 상태였는데 여자친구는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말을 안 한 걸 가지고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그저 언젠간 말하겠지 하고 기다리고만 있었죠. 하지만 여자친구가 어머니께 말을 하기 전에 여자친구 뱃속에 아이가 생겨버렸습니다. 오빠, 어떡해? 응?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긴 얼른 양가 어른들께 말씀드리고 결혼해야지.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너랑 내 자식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게 저기 있잖아. 우리 엄마한테 말하기가 조금... 나랑 같이 가서 말씀드리자. 내가 잘 말씀드리고 혼나도 내가 혼날게. 이번 주 주말에 가자. 응? 저는 그렇게 주말에 그녀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여친을 처음 만났던 시기에 한번 뵀었기 때문에 저는 저에 대한 인상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생각과는 너무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을 저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주기가 아깝다는 듯 말씀하셨고 저는 사실 그때 많은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제가 여친을 구해줬을 때는 그렇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시며 대해주셨던 분이 너무나 싸늘한 말투로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더욱이 여친의 어머님은 교육자 출신으로 현재는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신 상태였는데 사람의 조건만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여친에게 부족한 것은 확실한 사실인걸요. 뱃속의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키지만 저보고 공부도 더 하고 대학원도 가라고 하시며 처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못해 시키는 결혼이라고 하시는 말에 서운한 마음이 아주 많이 컸지만 그래도 여자친구와 뱃속의 아이를 지키려면 이 정도쯤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얻은 저는 비로소 아빠가 가진 무게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때 정말 아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얻은 저는 마냥 행복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가끔씩 장모님이 오셔서 못마땅한 표정을 짓기도 하셨지만 그러면서도 맛있는 음식도 사오시고 손주를 예뻐하시며 봐주시는 모습을 보니 그나마 마음이 풀리더군요. 아내는 휴직계를 내고 3개월간 육아를 한 후에 다시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졌는지 가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기도 했고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여보, 왜 그래? 괜찮아? 그럼 괜찮지.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
그냥 나도 모르게 감정이 왔다 갔다 하네. 출산 후에 여자들이 많이 겪는다고들 하더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도와줄게. 당신이 이걸 어떻게 도와줘? 당신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눈물샘을 잠글 거야, 어쩔 거야. 도와주긴 맨날 뭘 도와준다는 거야. 저는 어떻게든 아내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했지만 아내는 가끔 제게 날이 선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게 모두 산후 우울증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만 했지 저희 부부의 사랑에 이상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직장에 복귀를 하며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다른 이모님께 맡기게 되었고 그 이모님은 저희 집안에 입주를 해서 24시간을 근무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아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퇴근 시간도 늦었고 주말에도 가끔은 제게 아이를 맡겨놓고 외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아내와 거리감이 생겼다고 느끼기도 했던 저는 회사 선배에게 이런 고민에 대해 털어놓은 적도 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선배는 아이가 생기면 원래 예전 부부 단둘이 있을 때 같지는 않다고 하며 오히려 제게 안심을 시켜주었습니다. 뭐든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익숙해지는 법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거리감이 아니라 익숙함이라는 말을 해줬죠.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저는 아내에게 시간을 많이 배려해 줬어요. 평일에 친구를 만난다고 하거나 회사에서 회식이 있다고 할 때도 그저 믿고 보내주었고 아내가 하는 말은 다 믿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영어 공부도 했고 미루고 미뤘던 대학원을 준비하는 공부도 하며 시간을 보냈죠. 그 나이가 6살이 되었을 무렵 아내는 제게 유난히 짜증을 많이 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제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구박을 했고 아예 저와 각방을 쓰면서 저를 피하기도 했었어요. 또 그 시기에 둘째 아이의 임신을 알게 되었는데 그걸 알고 제게 얼마나 많이 화를 냈는지 모릅니다. 당신 정말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일렀건만 왜 싫다는 사람 붙잡고 해서 이런 일을 만들어? 뭐? 여보, 우리 둘째 아이가 생긴 거야. 온 세상이 축복할 일이라고. 소중한 생명이 생긴 건데 당신 무슨 그런 말을 해? 내가 언제 둘째 갖는다고 했어?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그러고 싶지 않았어. 일도 해야 하고 승진도 해야 하고 당신같이 승진에 별 의미 없는 회사랑은 다르다고. 아니 정말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사람이 변했어? 어쩜 그렇게 냉정하게 말을 해? 너무나도 변해버린 아내의 모습에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생긴 것에 대해 아주 많이 못마땅해하는 모습이 예전에 제가 알던 아내의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아내는 하루하루 짜증을 부리며 임신 기간을 보냈고 곁에서 지켜보는 저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하다못해 도우미 이모님도 제가 힘들겠다며 위로를 해주실 정도였으니까요. 신경질적인 모습의 아내와 저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그 상태로 아내는 예쁜 공주님을 출산했어요. 저는 둘째까지 낳았으니 제가 더 많이 신경 쓰고 도와주면 아내와의 사이가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런 저를 신경 쓰지도 않았고 또다시 무리하게 3개월 만에 회사에 복직을 하게 되었죠. 몸도 약한 편이라 솔직히 저는 회사를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지만 아내는 그런 저의 말을 싹 잘라 무시해버렸고 결국 복직한 지 한 달 만에 과로로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아내의 커리어가 아깝긴 했지만 아이 둘을 남의 손에 맡기고 온전하지 않은 몸으로 그렇게 꾸역꾸역 회사에 나가야만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도 더 이상 참다 못해 아내에게 큰 소리를 질러 화를 냈는데 그때 아내의 반응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당신 정말 왜 그래? 당신 능력 있는 여자고 그런 거 다 알아. 회사 중요하지 물론. 그렇지만 당신 몸도 안 좋은데 애들까지 남의 손에 맡기고 이런 건 아니잖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남편이 알면 안 되니까 난 그저 조마조마한 마음 때문에 그랬어요. 뭐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신이 있는 회사가 난 너무 좋았고 회사에 나오면 당신을 볼 수 있어서 그게 유일한 내 낙이었어요. 나 임신해서 밉죠? 싫죠? 나 버리지 마요, 제발. 아니, 여보. 아니,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응? 여보. 미안해요, 기정씨. 너무 미안해요. 나 남편이랑 헤어질까요? 네? 아내의 말에 저는 그만 잠시 정신이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말 듣기가 힘들 정도로 기가 막혔거든요. 아내는 저를 다른 남자로 착각하고 있었고 그 남자를 몹시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는데 아내는 주저리 뭐라고 계속해서 떠들더니 곧바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은 도저히 평소의 아내의 모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의도치 않게 아내의 과거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다른 남자를 사랑했던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끝내 집을 나와버렸어요. 저기 이모님, 제가 당분간 좀 해외 출장이 있어서요. 집에 들어오진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주말에도 좀 아이들을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월급은 더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제게 전화 좀 꼭 부탁드려요. 부탁합니다. 그래요, 애기 아빠. 근데 해외 출장을 얼마나 가는데요? 요즘 애기 엄마가 좀 이상한 말을 자꾸 해서 걱정이 돼서요. 자꾸 나를 언니라고 불렀다가 엄마라고 불렀다가 큰애 이름도 까먹고 그럴 때가 있네요. 아무래도 몸도 약한데 아이 둘 낳고 회사에 무리하게 나간 게 아닌가 해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튼 이모님 잘 부탁합니다. 저는 그렇게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도저히 아내라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부족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저를 보고 다른 남자로 착각해서 하는 말을 듣고 같은 집에 있을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장모님 역시 딸이 무리를 해서 회사에 복직하는 것을 능력이 부족한 제 탓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날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는 갈 수가 없었기에 일단 고시텔에 한 달 금액을 지불한 후 들어가 살았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들의 얼굴이 보고 싶어 도우미 이모님께 영상통화를 부탁했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은 그리움에 혼자 숨죽여 울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아내가 그렇게 바람을 피웠을까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고 또 아내를 어마어마하게 미워하며 증오심에 가득 차 있던 시간도 있었어요. 그 어떤 감정을 갖고 있더라도 도저히 추스러지지 않은 마음 때문에 스스로가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을 즈음 아내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아내는 제가 왜 집을 나갔는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미쳤냐고? 그건 내가 할 소리야. 당신 회사에 남자 있어? 애인 있었냐고? 응?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당신이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당신 애인으로 착각하고 애원하더라. 제발 자기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 줄 알아? 이래도 내가 왜 집을 나왔는지 모르겠어? 아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 거야? 난 정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됐다. 당신 잘난 거 알고 있으니까 잘난 남자 만나서 잘 살아봐. 당신 같은 여자는 내 아이들의 엄마가 될 자격이 없어. 내가 상황 정리되고 준비되면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키울 거니까 그리 알아. 저는 아내에게 매몰차게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내는 전혀 제게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똑부러지고 똑똑한 아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한 2주일쯤 지났으려나 친한 형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형은 아내와도 자주 만나던 사이라서 주변 지인들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야, 야, 저기 니네 와이프 말이야. 혹시 요즘 어디 아프니?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 아프긴요. 둘째 낳고 회사 복직해서 잘 다니고 있는데요. 아니, 그게 말이야. 다른 남자를 자기 남편이라고 말하고 다닌댄다. 그걸 들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자기는 애도 없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말을 하나 봐. 네? 정말이에요? 아니,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난 그래서 너네가 혹시 이혼했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근데 아이도 없다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 걸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형의 전화를 받고 저는 너무 당황해서 도우미 이모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때마침 전화를 받는 이모님의 수화기 너머로 큰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이모님께 여쭤보니 아내가 큰아이한테 전혀 모르는 애라고 하면서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남의 집 애가 자기 집에 왜 있느냐고 하면서요. 화를 내는 상황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었으며 매우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버럭 화를 내는 통에 아이가 깜짝 놀라 엄마를 무서워하며 자지러지게 울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하고 걱정이 된 나머지 저는 그대로 집으로 갔습니다. 30분쯤 지난 후였으니 아이는 울먹이며 진정이 된 상태였고 아내는 잠이 들어 있었죠. 저를 보자 안도의 한숨을 쉬며 도우미 이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애 아빠. 안 그래도 내가 전화 좀 할 참이었어요. 요즘 좀 이상해. 애 엄마가 자꾸만 이상한 말을 하고 멍하니 있고 그리고 애들 보고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고 나를 보고 엄마라고 하면서 어젯밤에는 글쎄 자다가 이불에 소변을 봤지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모르겠어. 이모님,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좀 알아볼게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출장 다 끝난 거지? 아빠라도 있어야 애들이 안정이 되지. 이러다 큰애는 마음에 상처받겠어. 네, 이모님. 출장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걱정 마시고 이제 들어가셔서 좀 쉬세요. 저는 아내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껏 일어난 이상한 일들을 살펴볼 때 분명히 아내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혹시나 해서 아내의 화장대와 옷장을 살폈습니다. 뭔가 아내에 대해 알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요. 그리고 그곳에서 약봉투가 하나 나왔고 잠시 후 새벽 시간이 되어 아내가 잠에서 깨었길래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당신 왜 모르는 남자를 남편이라고 소개하면서 다니는 거야? 애들한테는 또 왜 그러고? 응? 당신 언제 왔어? 언제는 나 이상한 말 했다고 우기면서 집 나가더니 다들 왜 그래?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그럼 이 약은 뭐야? 뭐길래 화장대 안에 꼭꼭 숨겨두고 먹고 있는 거야? 이걸 어디서 찾았어? 왜 남의 물건을 뒤지고 난리야? 얼른 말해봐. 당신 어디 아프지? 어디 아픈 거 맞지? 이렇게 어떻게 살아? 빨리 말해봐. 그게 아내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목 놓아 우는 통에 아이들도 이모님도 모두 깨어 거실로 나와 있더라고요. 한참을 울던 아내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나 병 걸렸대. 그것도 치매. 아니, 내가 왜 그런 병에 걸려야 돼? 내가 왜? 나 억울해. 정말 억울하다고. 나 누구보다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단 말이야. 회사에서 하루 종일 머리 쓰는 사람이 왜 그런 병에 걸려? 이런 건 노인네들이 걸리는 거 아니냐고. 내가 왜? 도대체 내가 왜? 아내는 믿기 힘든 충격 고백을 하더군요. 자신이 치매라는 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요. 누구보다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던 아내에게 이런 병이 올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다못해 연세가 지긋하신 제 아버지도 아직 기억이 쌩쌩하신데 이렇게 젊고 능력 있는 여자가 왜 이런 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아내의 말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 어느 누가 이런 아내의 충격 고백을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아내의 믿기지 않는 말에 또 멍하니 서 있다가 이번에는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아내는 또 한 번 말했어요. 그래, 이런 내가 황당하고 어이없지? 좀 있으면 똥오줌도 못 가리는 병자가 될 테니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버려! 당장 꺼지라고! 어차피 내 과거도 다 알게 됐으니까 잘 됐잖아. 안 그래? 그만해. 애들 다 깼어. 그만해, 제발. 뭘 그만해? 나는 인생의 끝을 보고 있는 판국인데 내가 뭘 그만하냐고. 어서 더 더러운 꼴 보기 전에 나가버려. 이러다 죽든 말든 신경 끄라고.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아내의 큰 소리에 놀라 큰아이는 저의 품으로 달려와 엉엉 울었습니다. 아빠, 엄마 무서워. 엄마 왜 그래? 우리 엄마 죽어? 진짜 엄마 죽어? 아니야, 괜찮아. 엄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지금 잠시 몸이 아파서 그러는 것뿐이야. 괜찮아. 아빠가 재워줄게.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는 아내는 한참을 그렇게 서럽게 울부짖다가 지쳐 넋이 나간 모습으로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다시 와보니 아내의 모습은 하염없이 처량해 보이더군요. 그렇게 똑부러지던 여자가 한순간에 왜 이렇게 된 건지 정말 세상이 원망스러웠죠. 며칠 후 저희 집에 장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던 장모님은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게 되셨는데 아내가 화장실을 가다 말고 가만히 서서 바지에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보시고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자리에서 실신을 하고 마셨어요. 잠시 후 깨어나신 장모님께서는 이건 꿈이라고 하시며 절대로 자신의 딸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며 고개를 저으셨죠. 하지만 그런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차분하게 장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장모님,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애엄마가 이런 거 꽤 된 것 같아요. 둘째 낳고 얼마 안 돼서 저를 다른 남자로 착각하더니 그 후에는 사람들한테 모르는 남자를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다녔더라고요. 아이들도 못 알아봤고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는데 어쩌겠어요. 지금의 현실이 이런걸요. 저도 더 알아봐야 하겠지만 요즘은 약이랑 치료를 병행하면 얼마든지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프로그램도 있고요.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힘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우리 딸 어쩌다 이렇게 됐노? 어쩌다? 아이, 그렇게 야무지게 똑똑한 내 딸이 결혼하고 뭘 얼마나 속이 상하고 했으면 이렇게 됐을꼬. 자네 뭐 내 딸에게 잘못한 거 없나? 응? 내가 모르는 거 뭐 없냐고. 당장 말해보게. 당장. 장모님 왜 그러세요? 오히려 다른 남자랑 바람핀 건 애엄마라고요. 뭐? 이제 사람 아프다고 말도 안 되는 억지까지 부리냐? 자네 그렇게 엉망인 사람이야? 자격지심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진짜 실망이야, 자네. 장모님, 제발요, 제발. 지금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아니라고요. 제발 제 얘기를 좀 들으셔야 해요. 장모님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시며 자신의 딸의 병이 제 탓인 양 말씀하셨습니다. 워낙에 저를 결혼 초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지만 지금 이런 시국에 할 말은 아니라는 생각에 많이 답답하고 화도 났어요. 그런데 잠시 후 정신이 돌아온 아내가 장모님께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맞아. 이 사람 말 맞아. 나 나쁜 짓 했어. 나쁜 년이야. 이 사람 말이 다 맞다고. 그러니까 그만해. 이 사람 그만 무시해. 아니,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응? 너 지금 아파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아니야? 응?
우리 딸 당장 치료하자. 엄마가 다 고쳐줄게. 안 되면 외국에라도 나가서 치료받자고. 할 수 있어. 네가 얼마나 똑똑하고 똑부러진 앤데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엄마, 그러지 마. 나도 병원 몇 군데를 다니면서 아니라고 믿고 싶었어. 하지만 지금 내 꼴을 봐. 정신 잃고 바지에 실수까지 하는 내 모습을. 내 아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아내의 말에 장모님은 하늘에 계신 장인어른을 찾으며 한바탕 눈물바다를 이루셨습니다. 장모님의 눈물에 온 가족이 다 함께 울었어요. 아무리 울어도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눈물로 인해 마음이 조금은 시원해지더군요. 며칠이 지나 아내는 회사에 휴직계를 신청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퇴근 시간을 조정했고 사장님의 배려로 아내의 병원에 가끔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봐주시는 이모님께도 특별히 부탁을 해서 아내의 이상 행동에 대해 관찰해 달라고 했고 장모님 역시 자신의 사업을 많이 축소하시고 아내의 병을 낫게 하는 데에 주력하기로 하셨죠. 온 가족이 아내의 병에 몰두해서 자료도 찾아보고 좋다는 치료 방법도 하며 노력했습니다. 저의 진심이 느껴졌는지 장모님은 제게 장문의 편지를 쓰시기도 했죠. 자신의 딸의 과거를 용서해줘서 고맙고 무엇보다 병에 걸린 딸을 버리지 않고 잘 돌봐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저는 아내의 과거를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비록 결혼 생활 중 한때 다른 남자를 만나 저를 배신하기도 했었지만 이런 몹쓸 병에 걸린 아내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저처럼 엄마를 잃게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요. 몇 년이 지난 지금 아내는 여전히 힘든 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꼬박꼬박 약도 잘 챙겨 먹고 재활치료와 여러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덕분인지 진행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아서 다행이네요. 장모님은 지금 누구보다 저를 좋은 남편, 훌륭한 아빠라고 말씀해 주시며 잘 챙겨주고 계시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